로즈베레는 로댕을 몽세뇨르, 즉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이렇게 막 하인이 무슨 왕을 부르는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만 봐도 사실 로즈베레가 로댕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순종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불렀다고요? 무슨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로댕의 아버지도 이제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고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즈베레에게 아버지의 병수발, 집안일 대부분 맡겨버렸고요. 게다가 로즈베레는 가난한 삶에 보태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댕 쓰레기인데요? 난 이런 거 되게 못 참아요. 시작부터 너무... 그러면 다 그 로즈가 하는데 로댕은 뭐냐 신경을 안 써요? 로댕의 관심사는 오로지 조각밖에 없었거든요. 조각하고 결혼했네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면서 돈이라도 좀 많이 주던가. 그렇죠. 자기 조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댕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로 하는데요. 그게 바로 1864년에 개최된 파리 살롱전입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파리 살롱전은요, 약 3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예술 행사였는데요. 그럼 살롱전이 당시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지다. 조각상도 그러면 있는 거예요?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굉장히 센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품 사기도 하고 이제 예술가로서 거기 나오면은 거의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사실 전시가 저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작가는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댕이 출품을 결심했던 시기에는 어떤 조각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작품은 19세기의 낭만주의 조각가 안투안 에텍스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를 대리석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좀 근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시의 무명 조각가였던 로댕이 야심차게 출품한 작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뭔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 에? 왜? 우와, 뭐. 와. 에이? 에? 진짜 다르다. 나 일본 그 도깨비 그 탈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 하다가 하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이 작품은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흉상인데요. 이제 조금 전의 작품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제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진짜 다르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 달라요. 뭔가 사실적이면서 못생긴 것도 다 그대로 반영한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그냥 잘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덩그러니 나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완성을 안 하는 건데요? 사실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거랑 똑같아요. 완성도 안 됐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출품 거부되죠. 당연히 이거 뭐 커트인데 난 로댕의 생각이 더 궁금해요. 왜 이거를 왜 미완성을 해서 이런 하나밖에 없는 미술 그게 더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금이가 있는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로댕은 자기 작업실을 청소하던 평범한 노인을 점토로 빚었습니다. 사실 모델료를 낼 만한 돈도 없었고. 네네네. 그런데 점토로 이렇게 빚어 놓았는데 작업실 온도가 너무 추웠던 거예요.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토로 만든 흉상에 금이 갔고 심지어는 뒤통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댕은 작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 망가진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 이번에 망했다. 그냥 망한 대로 내자. 그런데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부의 삶이 굉장히 힘든데 그의 피폐한 모습이 정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한 거죠. 로댕이 출품을 했던 시기에 살롱전은 약 3,4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서 전시될 만큼 규모가 굉장했거든요. 와우.
그런데 로댕은 이렇게 명성이 높은 전시회에 찌그러진 흉상을 출품했던 겁니다. 또 미완성. 대단하다. 와. 살롱전 출품에 좌절한 로댕은 다시 이제 장식물 제작하는 조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870년에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사이에서 일명 보불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19세기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 1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리베 씨, 그럼 전쟁이 터졌으니까 로댕은 군대에 징집이 됐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로댕이 눈이 굉장히 나빴다고 했잖아요. 근시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대시켜버린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군인들이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못 받고. 네, 그래서 그때 또 로즈 베레가 대신 공장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이제 벌었다고 하죠. 대단하다, 진짜. 로즈는 정말 진짜 그만큼 그 순종적인 그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뭐 전쟁 상황에서는 예술 작품이 그렇게 뭐 흥할 수가 없잖아요. 로댕 같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겠네요. 네, 전쟁이 터진 이후에 파리의 상황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일터였던 건축 조각은 거의 올스톱 상태였고 미술계는 당연히 굉장히 침체됐고요. 그래서 무명 조각가인 로댕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71년에 파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로댕에게 건축물 장식 일을 맡겼던 조각가가 당시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서 장식 일을 의뢰받았다면서 이제 로댕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댕은 지체 없이 벨기에로 향했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당시 만든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증권거래서 건물에 있는 이제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거든요. 이거 장식품. 만든 거예요? 그 지금 브뤼셀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있어요. 잘 만들었네. 당시 이제 로댕은 많은 고용인 중에 한 명이어서 정확히 로댕이 어떤 부분을 조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상당 같이. 부분 로댕의 솜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벨기에는 저 보불 전쟁 덕분에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꽤 긴 시간 벨기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로즈 베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내 작품들 잘 보살피 그려. 너무 축축하게 해서는 안 돼. 약간 딱딱한 상태가 좋다오. 하루도 빠짐없이 점토상을 돌보길 바라. 와. 편지 내용 들으니까 주인님이네요, 어떠세요? 아주. 주인님. 네. 이러니까 주인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아버지도 돌보고 조각도 돌보고. 아니 아들 보살피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작품을 보살피라. 아, 근데 정말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로댕이 벨기에 머무는 동안 지독한 무명 시절이 점점 길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모은 돈, 약 4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을 결심한 겁니다. 가족들도 뭐 그렇고 본인 경제적 여유도 뭐 그렇지 않은데 그걸 또 이탈리아 여행을 간다는 거는 여행 목적이 아니겠죠? 관광을 갔겠어. 설마. 아니면 혹시 여색을 즐기러 간 건 아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로댕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미술의 길로 이끌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보는 게 로망이었겠죠. 실제로 봐야죠, 미켈란젤로. 그러네.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의 경제와 예술을 부흥시켰던 메디치 가문의 묘인데요. 그 가문의 묘를 안치한 묘당의 대리석상입니다. 각각의 조각상을 보면 몸이 굉장히 뒤틀려 있는데요. 그런데 작품 전체를 보면 삼각구도로 안정적인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탈리아 학생들이 이거 공부하긴 하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유명한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그 조각 공부했을 때 그 사람 피부랑 이런 디테일에 너무 놀랐거든요. 맞아요. 근육이랑. 그렇다면 당시 로댕이 미켈란젤로에 얼마나 심취됐었는지 알 수 있는 편지가 또 있는데요. 그가 로즈베르에게 보낸 편지를 규현 씨가 읽어주십니다. 야, 그래도 로즈베리한테 계속 안부 연락을 하네요. 편지는 계속 붙이는데 돈은 안 붙여요. 네. 보고는 잘하네. 피렌체에 도착한 이래 내가 미켈란젤로를 연구하고 있다 해도 놀라진 않겠지. 이 위대한 마술사가 자신의 비밀을 내게 아주 조금이라도 알려줄 거라 믿소. 그리고 이때 로댕은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을 보고 또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품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건 젊은 노예라는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미완성 작품. 로댕은 근데 이 작품의 어떤 면에 반했던 걸까요? 미완성된 거. 걸까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걸 아, 당해봤기 얼굴을 때문에. 가리고 있는 아니 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본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썼을 것 굉장히 같은데. 잘 보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엄청난 영감을 받은 로댕은 노예라는 말 그대로 돌덩어리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조각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아리 씨, 또 다르게 미켈란젤로한테 영향 받아서 한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많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제후의 심판이나 아니면 다비드상 보고 아, 그래.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네. 아, 이건 대박이지. 그래서 그 2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태리로 가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직접 보고 또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작업 시작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댕이 벨기에로 돌아가서 약 8개월 동안 조각 작업에 몰두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37살의 무명 조각가에서 일약 대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 청동시대. 약간 다비드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벨기에 군인을 모델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청동시대 보시다시피 근육과 관절을 표현해서 생동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완전 사실적이에요. 진짜 근육이 진짜 저 승모근까지. 너무 잘 너무 만들었어. 멋지다. 자, 이거 청동시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거 되게 미켈란젤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진짜 저 그쵸. 근육 디테일 있게 다 쉐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색깔만 갈비뼈 다르고. 하나하나도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당시의 조각 예술은 완벽한 인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신체 비율을 미화하고 이상화시킨 그리스식 조각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로댕은 그동안 조각에서 선보였던 이런 틀을 깨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이 청동상을 완성한 다음 역시 당대 최고의 등용문인 파리 살롱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1877년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뭐 하고 오면은 드디어. 역시 안 되는 건가? 사람을 본뜨면? 아니 내가 만들어야지. 사람 본 뜨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조각가인데 조각. 그래도 조각가인데 만들어야지. 조각을 해야지. 네. 설마 그랬을까? 너무 완벽하니까. 그렇죠. 파리 미술계가 청동시대에 제기한 논란은 바로 로댕이 직접 조각한 게 아니라 모델 몸 위에 석고를 씌워서 모델링 사람을 하는 거다. 그대로 본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신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생긴 또 논란이겠죠. 누가 질투하겠구나. 사이즈도 비슷했던 완전 거죠? 똑같은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서 일반적인 청동 조각의 주조 과정을 보면요. 일단 점토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석고 물을 부어서 틀을 짭니다. 그 틀에 다시 청동물을 부으면 이제 청동 조각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람 위에 석고 발라서 본 떴다. 이러면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였겠죠. 오히려 땡큐지 뭐. 이런 노이즈는 그럼 사실이 마케팅? 아니니까 더 대단하다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로댕의 청동 시대는 살롱전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너무 억울했을 수 있는데 이걸 뭐 이 논란을 해결했나요? 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로댕은 당시 프랑스 예술부 차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이제 조사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통보가 왔고, 그래서 로댕은 조각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모델 사진 그리고 논란처럼 실제로 모델의 석고를 씌워서 만든 석고상을 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자료를. 어? 실제 모델이구나. 네. 실제 모델하고 사람을 본뜬 석고상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석고 씌워 저렇게 돼요? 와 진짜 너무 대박인데. 비슷한데? 그래서 로댕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실제 인물은 작품보다 더 뚱뚱한 편이다. 이제 그대로 본뜬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이제 했죠. 근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리도 덜 두꺼운 것 같고. 논란처럼 모델을 그대로 본뜬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예술성이 녹아있는 작품의 차이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로댕의 주장이 당시 미술계에서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왜요? 그래서 로댕의 주장에 당시에 권위 있는 예술가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로댕을 그래. 옹호해 줍니다. 잘 됐네. 이렇게 이제 로댕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엄청 좋은 마케팅이 됐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청동시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조각상이라는 호평을 받게 된 거죠. 새로운 시대. 대단하다. L'Âge des Reins, c'est une œuvre entre toutes émouvante. C'est le Rodin d'hier combattant contre le Rodin qui veut naître, contre le Rodin de demain. 로댕을 잡을 사람은 로댕뿐이다. 그렇죠. 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추종 세력까지 생기면서 미술계는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7세의 무명 조각가가 촉망받는 신의 작가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대회에서 이런 찬사를 받고 로댕은 앞으로 대박날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네. 청동시대를 계기로 해서 로댕의 명성이 높아지자 돈이 되는 굵직한 작품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즈 챙겨라. 자,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주도하는 장식미술박물관 신축 사업의 핵심 작업을 맡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당시 박물관 입구를 거대한 청동문으로 장식하게 될 이 작업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로댕의 권한이었는데요.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주제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아까 그 지옥의 봤던 문? 지옥의 문. 왜 하필 지옥의 문이라고 해놨어? 박물관 입구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 지옥으로 들어가게. 헬게이트. 그러니까 헬게이트를 만들어놨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지옥편은 19세기까지 정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댕 역시도 이 지옥편에 나온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즐겨 읽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로댕의 인생작 지옥의 문을 함께 보시죠. 이야. 진짜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높이가 6m, 넓이가 4m 되는 대작이거든요. 와, 좀 섬뜩하다. 그런데 로댕은 이 작품을 끝내 미완성으로 남기고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동문은요, 사실 로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졌고 그때 공개된 것이거든요. 지옥의 문은 지옥에 떨어진 다양한 인간 군상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지옥의 문을 통해서 잔인한 본성을 가진 200명의 군상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지옥 같아요. 와, 너무 힘들어 보여. 저 작은 너무 걸 자신적이야 이게. 아니 이걸 얼마 만에 만들었을까? 그래서 로댕은 무려 20년의 세월을 바칩니다. 와, 와 20년. 올리비아 씨, 이 지옥의 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네, 맞아요. 그 1984년도에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약 100억 원으로 그 작품을 샀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전시를 하다가 지금은 포함미술관 수장고에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에는 총 7개 있어요. 이 같은 작품이 있는 이유는 프랑스 정부에서 같은 틀을 찍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7개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숫자를 정해놨을 네. 때. 자, 그렇다면 로댕이 1880년경 최초로 지옥의 문의 한 부분인 작은 석고상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이름을 후세에 남긴 작품이기도 한데 그게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로댕이 지옥의 문에서 최초로 만든 작품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원작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저게 단독 작품인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단독 작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에 있는 약 71cm 정도의 조각상이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큰 버전으로 제작됐고 맞아요. 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웃기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에게 로댕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주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자세를 좀 취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좀 저 조각상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이게 방향이 근데 이쪽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게 편한데 이렇게 굳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죠. 딱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왼손도 왼쪽 무릎에, 오른팔도 왼쪽 무릎에. 네, 한쪽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거 약간 몸을 엄청 웅크려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로댕이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조각을 했는지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뇌, 찌푸린 이마, 벌어진 콧구멍, 굳게 담은 입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과 등과 다리의 모든 근육, 꽉 움켜쥔 주먹과 오므리고 있는 발가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간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로댕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의 한 인물을 모티프로 삼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인데 네. 이 중에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예, 밑에. 5시 방향에. 예. 아, 이 사람이요? 저기 보시면 저 인물 바로 아래가 지옥이에요. 잡아야 되는. 지옥의 네. 입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 인물을 모티프로 삼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도 자기가 존경했던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당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큰 화제가 되니까 지옥의 문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로댕 작업실에 정말 추종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작업하는 거를 구경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로댕에게 조각을 배우려는 문화생들도 점차 그 수가 늘어서 나중에 이제 수십 명이 됐다고 합니다.